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와 1년 6개월여 만에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밖에도 민주당 이낙연 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결심하면서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게 됩니다. 오찬을 함께하는 건데 1년 6개월 만입니다. 네네. 앞서 저희가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를 연결을 해서 오늘 이야기나 분위기 그리고 주요 네네. 의제들을 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분위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아주 좋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어찌 보면 형식 가지고 많이 다퉜어요. 1년 6개월 만에 한다는 게 오히려 약간 이제 비정상적이죠. 자주 만나야 되는데 정례 합의는 많이 했습니다만, 근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의제를 정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배석자도 최소화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사실은 김태년 원내대표와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분이니까 오늘 아마 주된 얘기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얘기가 될 것이다. 저는 아마 그러면 얼마나 시간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아마 네. 발표문은 나올 걸로 보는데요. 정례와 약속도 나올 걸로 보는데 두 분이 얼마나 깊이 있게 얘기하느냐 가장 중요하거든요. 배속자 최소화하고 의제 없이 얘기한다는 거는 거의 두 분이 제가 보기에 1대1 얘기가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주제는 다 나올 것 같습니다. 할 얘기는 다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이 얼마나 하느냐 문제인데 아마 예전보다는 물론 예전에 5분 하니까 한마디씩 다 순서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어찌 보면 좀 형식적일 텐데 이렇게 거의 1대1로 하게 되면 아마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많이 나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그 며칠 전에 이번 그 양당 원내대표 초청 준비를 위해서 또 일정들 비워놓고 굉장히 좀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도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야당 혹은 여당의 그러니까 국회 협조를 좀 요구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또 따로 또 시간을 마련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 좀 주로 거론을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이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개원 연설을 하실 수 있다는 예고가 미리 나온 시점이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통령께서 만나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선 빠른 개원, 원구성에 대한 그런 의지를 보이실 것 같고요. 질병관리본부의 그 질병관리청으로서의 격상 문제라든가 조속한 시일 내 원구성을 통한 3차 추경에 대한 당부, 그리고 전반적으로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야당에 대한 협치, 합의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보이실 걸로 보여지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주호영 대표와 대통령 간에 나누는 대화에 중점이 주어질 걸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만남에 앞서서 그 사면 이야기를 꺼냈었잖아요. 네. 앞서 청와대 출입 기자는 오늘 듣는 데 중점을 맞추겠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거론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여권 내부의 합의 구조나 논의 구조가 있으니까 말씀을 안 하실 걸로 보여지는데요. 주호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신 게 2017년 3월 31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래 계신 분이 아마 노태우 대통령 때보다 한 300일에서 400일이 지났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시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2심에서 17년, 박근혜 대통령은 2심에서 25년을 받았는데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세월이 지나면서 이루어져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21대 국회를 시작하시고 집권 후반기를 시작하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포용 정치, 화합 정치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거론은 될까요? 이 주제가? 저는 주호영 대표께서는 거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기에 있어서 사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그렇죠. 않은 상황이다 네네. 보니까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저도 얘기는 꺼낼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듣겠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자꾸 사면 얘기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인데 이제 아마 두 분이서 얘기할 때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마 저는 원구성 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네. 뭐 청승격이라든지 추경 얘기도 하겠지만 청승격은 동의할 것 같아요. 추경도 아마 뭐 동의할 것 같은데 물론 재원 마련이 있지만 그럼 원구성이라든지 사면 얘기도 물론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돌려서도 얘기할 것 같고요. 물론 아마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거기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보다는 아마 원론적인 얘기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재판이 안 끝났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여론도 살피겠다 정도로 해서 아마 두 분이서 이심 전심으로 이렇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오셨으니까 원구성 협상 말씀하신 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현재 민주당은 13대 국회 이전 때를 네네. 거론을 하면서 전부 이제 지배를 해야 된다. 다수당이 지배를 하는 국회가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네. 하고 있어요. 이거 단순히 뭐 협상용인 겁니까? 저는 뭐 협상용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또 갈 수도 있다. 결국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법과 관례상의 이제 갭인데요. 그리고 법상으로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다수당이 하면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87년 이후에는 쭉 좀 배분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제 법사위와 예결인데 결국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법 만들고 예산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야당이 계속 해오다 보니까 법도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예산도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추경이라든지 물론 이제 본 예산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정해놓은 대로 되는데 특히 추경을 처리하는데 항상 시간이 많이 걸려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법 만들고 예산을 하는 게 국회의 기능인데 그게 어쨌든 야당의 발목자로 잘 안 돼 왔다. 특히 20대 국회를 보면.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부분은 전부냐 아니냐라기보다는 이제 법사위와 예결위를 여당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 과거 야당 시절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는 민주당 역시도 이제 배분을 해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대 여당이 되고 나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자칫 좀 거만함으로 비춰지면서 이게 또 나중에 좀 부담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그러니까 없습니까? 말 바꾸기 아니냐. 예전에 아마 이제 150 몇 석인가 했고 저희들이 81석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18 대, 그렇죠, 예. 그렇죠. 배분을 했었는데 제가 봐도 뭐 이건 어느 정도 배분은 법보다는 이제 관례가 어느 정도 좀 우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제 예결이라든지 법사위는 이게 저희들이 17대 때 넘어간 거거든요.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이제 다수당 되면서 넘어간 거였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아직 관례로 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아마 핵심은 전부냐 아니냐라기보다는 이제 법사위 예결위를 여당이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아마 방점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뭐 협상을 할 때는 오히려 좀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제 법이라는 거는 최종 마지막 순간에 협상이 안 될 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저는 뭐 협상용 겸 아니면 뭐 약간 이제 끝까지 좀 여지는 좀 열어둬야 그렇죠.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통합당 입장도 들어봐야죠. 어제 그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 이후에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뭐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협상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원내 협상 관련 사안을 사무총장이 브리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원내 협상과 관련된 거라면 원내 대표도 있고 원내 수석 부대표도 있고 원내 대변인도 있는데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해서 일방은 협상하고 일방은 압박하는 방식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께서 2004년 사례를 예를 드시면서 열린우리당을 반면교사 삼아서 겸손한 모드로 가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법 문제도 그렇고 원내 협상도 그렇고 2004년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의석수를 기반으로 강한 압박을 하고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원래의 겸손 모드를 좀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관행을 중시하고. 예. 네, 통합당은 지금 그래서 국회를 없애라는 얘기냐라고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통합당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도 하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시간이 끌어지면서 임기 내, 그러니까 기한 내에 협상이 안 되다 보면 결국엔 또 일하는 국회 추진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기한 안에 끝내고 싶다. 빨리 협상하자. 이 이야기예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 통합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협상을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된 게 처음 시작된 게 아마 1988년 13대 국회 때부터인데요. 그 이후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3당 합당 이후에 우리가 215석 있을 때도 배분을 했고 12년 전인 2008년도에 우리가
당시에 민주당이 81석, 그 당시에 범여가 180석이 넘을 때도 관례를 존중해서 예.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견제와 균형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관행을 중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법사위 문제하고 예산결산위원회 문제도 사실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 보면 원래 만들어졌던 야당이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은 원구성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기한 안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위원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합니다. 뭐 곧 그 시기 언제 발표할 건지 공식화할 시기를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한 석 달 가까이나 남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하고 이런 걸 공식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아마 이게 당내에서 가장 큰 어찌 보면 쟁점입니다. 과연. 왜냐하면 여러 가지 걸려 있죠. 왜냐하면 이게 뭐 오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6개월, 7개월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당내 어떤 분위기도 있냐면 이제 그전에는 우리 당이 당대표를 오래 못했어요. 6개월, 10개월 선거 지면 항상 물러나고 이랬는데 최근에 두 번,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이해찬 대표는 2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당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어차피 출마 생각은 있으시면,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욕 먹으면 빨리 먹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않으신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도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면 또 최고위원 출마하실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출마해서 이거 왜냐하면 그냥 하지가 아니고 기타금도 내거든요. 네. 몇 천만 원 내는데 출마했다가 7개월짜리 최고위원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도 규정을 바꾸자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당대표만 그만두면 최고위원 계속 하자. 그럼 이제까지는 당대표 임기랑 최고위원 임기를 같이 해왔는데 그러면 최고위원들만 계속 가고 당대표는 그만두냐 이러면은 또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아마 좀 일찍 결심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헌 당규는 그 대권, 당권 그렇죠. 분리 1년 그거는 전에 그대로 그랬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거를 바꾼다 그러면 한 개인을 위해서 이 규칙을 바꾸는 게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건 더 큰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 1년 전에 그만두기 한 거는 어찌 보면 그 대권 경쟁에서의 공정성이거든요. 왜냐면 당대표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 가지 당직도 줄 수 있고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득이 있거든요. 그리고 1년 전에 관둬야 다른 주자들하고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바꾸기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석 달 가까이 남은 시기에서 이렇게 미리 당권 도전을 선언을 했고 결국엔 미리 사전에 그 당권 도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후보군들과 미리 또 접촉을 했고 거기에서 홍영표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도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3파전이 되는 상황인데 이 구도가 쭉 이어질까요? 지금 입장 표명하시는 걸로 보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이낙연 위원장께서 아무래도 당권을 갈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당연하게.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힘 있는 야당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미래 권력형 지도자가 전면에 나설 거라고 저는 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해찬 대표 체제는 사실상의 총선 체제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이해찬 대표 체제가 21대 국회 개원이나 새로운 아젠다를 끌고 가기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왜 총선 전후로 해서 조기 전대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총선 이후에 역할이 완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나왔다고 봤고 그래서 미래형 지도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민주당은 20대 국회 때 민주당의 비문 세력이 한 30%에서 40%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100% 친문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위원장께서 당으로 들어가서 자기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의 정치 행로가 순탄치 않을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예, 저는 당연히 나오실 걸로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원식 전 대표나 홍영표 전 대표도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기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선수로 보나 위상으로 보나 그런 시점이어서 이미 출마를 공언한 상태에서 다시 패를 돌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 여하이 어떻게 해서든지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전당대회 흥행 요소도 키워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한 후보만 이렇게 추대를 하는 방향도 그 네. 흥행 효과에 있어서는 크게 또 빛을 보지 못하는 면이 있으니까요. 이낙연 위원장께서 출마 선언을 하시면 흥행 효과는 반감될 겁니다. 희석되든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낙연 위원장
그러니까 당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연히 이제 대권도 충분히 도전을 할 것이고 그 발판으로 이걸 당권을 도전을 한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당, 그러니까 야권에서의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대표 굉장히 좀 이른 시기에 대권 도전을 하겠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가요? 일종의 뭐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선점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1대 국회로 넘어가는데 지금 원내에서 원내로 나가게 된 지도자들의 향후 행보가 쉽지 않습니다. 네. 주목을 받기도 쉽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지자들에게 향후 정치적 로드맵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이기도 하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미래 권력에 대한 부분들이 공백 상태고 부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기국 그러니까 대선이 1년 10개월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그 잠재적 후보군들의 그 입지를 밝히는 행보들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백가적 명식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원외 인사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링을 자기 링으로 유리한 링으로 만들기 위한 행보에 나설 거라고 봅니다.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비대위원장이 네네. 되니까요. 비대위원장이 30, 40대 경제 전문가 했고 네. 이제 과거에 한번 대권 도전을 했던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그만해라라는 언급도 있었었는데 그 비슷하게 이제 위원장 임명되는 그 시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또 대권 도전을 밝혔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약간 배제되는 거에 대한 초조함의 발로 아닌가라고 봐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뭐 지난번 이미 한번 나왔던 사람 안 된다 이랬고 그다음에 40대 뭐 경제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먼저 얘기한 분이 지금 홍준표 당선자는 더 먼저 했습니다. 그쵸.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죠.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입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뭐 어제 오늘 인터뷰 보면 지금 대권 주자 없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대권 주자 누구냐 의원들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없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아마 감지해서 빨리 일단 좀 기정사실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초조함의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어제 임기 연장 문제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 공식 출범합니다. 6월 1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죠. 비대위 구성도 완료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파격 인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안정을 많이 택했다 이런 분석들도 있어요. 인선을 통해서 봤을 때 앞으로 김종인 비대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걸 좀 저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우선 30대 3분이 들어가셨고요. 여성 2분이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 자체만 해도 사실은 혁신이고 파격입니다.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42일 동안 사실 지도부 공백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사로 보여줘야 되고 그게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될 비대위 인사가 첫 번째로 나온 겁니다. 저는 당이 전반적으로 젊어진다고 보고요. 여성이라든가 사회 취약계층 중심으로 눈높이를 맞추는 행보가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말씀하셨는데 비민주, 불공정 이 문제를 제가 들고 나올 걸로 보이고요. 당명을 비롯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꿀 겁니다. 그리고 중도, 진보, 보수와 같은 용어들을 벗어나서 진보 아젠다라 하더라도 우리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데 필요한 게 있다면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시도를 할 것이다. 잠시만요. 지금 미래통합당과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죠. 미래한국당이 공식 합당을 선언한다고 합니다. 잠시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창당 113일 만에 한국당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미래통합당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미래한국당 원유철 당대표 그리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함께 손을 맞잡고 통합을 위해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지금 함께 볼 수 있습니다. 4.15 총선 직후에 합당 기구를 구성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동안 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합당 지연을 이유로 임기 연장을 시도를 하면서 당직자들이 당무를 거부하는 이런 잡음도 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함과 동시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이제 하나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103석의 야당 체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을 일으켜 세웁시다, 함께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전국이 열어서 이렇게 함께 진행을 했고 이 부분,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였나요? 그러니까 이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임기 제한 연장도 좀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합당 문제도 최종적으로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합당은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기 위한 행보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21대 원구성전에 합당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인 걸로 보여집니다. 원래 미래한국당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면 합당 결의가 가능했고요. 미래통합당은 전국위원회 결의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합당 추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합당 추인을 해놓고 두 당의 합당 수임 기구 논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왜곡된 비례정당 체제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문제고 그다음에 6월 1일부터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지 기반을 한 군데로 모아서 국민들의 시선을 한 군데로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한 조치고 그걸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어제 그 비대위 인선까지 마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낙선자 총회 자리에 갔는데 네. 거기에서 내가 과거 경제 민주화처럼 새로운 것들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파격적인 콘텐츠를 내놓을 것 같은 이런 발언들이었는데 네. 일부 언론에서는 뭐 창조적 파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하더라고요. 통합당에 대해서 판을 한번 크게 흔들 거다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수를 삭제하냐 마냐 문제는 논쟁이 아니고요. 뭐 정강 정책 이미 없습니다. 근데 아마 2012년인가요? 아마 비대위 할 때 그걸 삭제하려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아마 중도 좌측으로 올 가능성이 많죠. 그럼 아마 이 경제 민주화도 그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보다 더 나간 거였어요.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나가면서 그게 대선에서 성공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공했던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할 거라고 보고 그럼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 지금 민주당이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전국민 뭐 고용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이 예전부터 보면은 뭐 부가세를 좀 증세해가지고 그걸로 뭐 이렇게 기본소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독일 기민당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기민당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당시에 어쨌든 약간 진보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재집권을 했거든요. 그런다 본다 그러면 아마 경제 민주화에서도 저는 아마 재벌 개혁 들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보다 더 경제 쪽 어쨌든 이분 전문 분야는 경제 쪽이니까 경제 네. 분야에 있어서 민주당보다 좀 더 나간 정책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수 색깔을 좀 많이 빼면서 중도층의 지지도 끌어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선거, 뭐 대선에서의 승리를 가장 목표로 둘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보수층의 표심도 좀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놓을 수 없는 그래서 결국엔 다시 보수 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한계도 여지껏 있어 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지난 총선에서 정치 지형이 변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언론의 기사였습니다. 정치 지형이 진보 지형이 확장되면서 보수 지형이 좁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수 지형에 머물러 가지고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스펙트럼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왼쪽으로 치고 나가는 방식을 택하실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사회보장성 문제든지 경제민주화 문제, 뭐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노동정책까지도 저는 뭐 검토할 수 있는 건 다 검토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보수가 가진 장점이 정책의 뒷받침이 되는 재정대책이나 뭐 이런 그 예산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경제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한 보관이 있으실 걸로 보고 있고요. 당내에서의 뭐 잡음이나 반발이나 이런 세력들 움직임은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념 스펙트럼으로 볼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간다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그걸 뛰어넘어서 왼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다양성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잡음이 나올 수는 불협화음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 자체가 판을 흔들 정도는 못 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뭐 과감한 그런, 쇄신이 또 필요하다. 생산적인 또 그런 논쟁이도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 위원장이 이제 쇄신 얘기하면서 조 부원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돌아섰고 그 후에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 대해서 발전적인 해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대한 분석, 참패에 대한 원인, 뭐 그 미래 총선 준비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좀 보시기에 좀 어떠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여의도 연구원이 총선에서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통한 예측 기능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맞춤형 정책, 킬러 콘텐츠 이것들을 제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체를 언급하시는 일부 분들이 계신데 그게 예. 뭐 명칭 변경이든 구성원 변경이든 기능 재조정이든 전체를 다 재조정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전략이나 정책이나 예측 기능을 다 재조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사실 객관적인 현실은 5, 6년 전에 비해서 여의도 연구원의 인력이나 물질적 기반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맞는데 네. 거기에 맞는 그 지원 체계나 이것도 다시 재구성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당 대표가 이사장을 맡는 그 구조도 좀 끊어내야 제대로 된 정책을 좀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는 좀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여의도 연구원이 예전에 이사장을 당 대표가 이사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예. 강재섭 대표 때 그 여의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장과 대표직을 분리시켰고요. 예. 그것이 황우여 대표 때 다시 여연 개혁의 방향으로 다시 겸임을 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는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여연이 당 대표가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으니까 여연이 독립성을 가지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연의 역할과 기능 문제와 그것이 꼭 같이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오히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선택지가 있는 물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이야기인데 어제 당선인 워크숍에 있었는데 네네. 그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네. 덩그러니 이제 이름표만 있었던 그 모습도 사진으로 좀 볼 수 네네. 있었어요. 당 내에서 지금 어제 이해찬 대표는 신중론을 계속 유지하는 입장이었는데 최고위원인 김혜영 최고위원은 또 다른 이야기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의 현재 기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사실관계 후에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그 부분에서는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제가 봐도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아마 해명을 준비하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빨라야 되는데 좀 늦어지고 있어서 그 지금 부분이 당과 이런 부분을 서로 아마 교류를 하고 있지 조율을 하는 것 않습니까? 같습니다. 아마 예. 같이 예전에 뭐 시민운동 같이 하면서 좀 예. 교류가 있던 분들하고 교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해명이 개인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개인 통장 받은 거나 뭐 유학 자금이라든지 집 사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의연에서 돈 받고 어떻게 쓴 거는 정의연에서 할 수 있는데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건 있거든요. 그건 본인이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저도 조금 그게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서둘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네. 이야기가 어제 있잖아요. 이제 김혜영 근데 최고위원이 그런 말씀을 예. 하셨는데 근데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이제 회계 자료는 다 검찰이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에서 정의연이나 뭐 정대협 보고 회계적으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아까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뭐 개인 계좌로 쓴 부분이라든지 근데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그 단체 운동하다 한 거거든요. 뭐 집 산 거라든지 아니면 유학비 이런 거는 뭐 소명해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본인이 일단 뭐 해명하라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 통합당은 물론 지금 계속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의혹을 또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볼 때 시민단체 NGO를 갖다가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다음에 오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국가에 대한 감시 기능, 시장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가지기 때문인데 그러려면 역시 도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정치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정의연 사태는 사실은 권력과 시민단체가 유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지금 한국 사회 건강성을 지켜온 시민단체, 시민세력 전체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꾸 방치하면 국민적 분노가 점점점 고도되어서 더 큰 위기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내부 구성원인 피해자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9일째인가요? 공식 수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이거는 뭐 무슨 말로도 변호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당장 입장을 밝히고 의혹에 대한 부분을 해명을 못한다면 당선자 신분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두 분 다 수요 집회 모습을 좀 보셨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며 가며 좀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정말 그동안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게 요 근래에 반대하는 시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지지하는 시위들도 굉장히 많이 네네. 일어나는데 거기에서의 색깔도 그러니까 핵심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많이 좀 변질된 면이 있어요. 양분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데 이런 데 있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네네. 이걸 더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근데 이제 시민단체에 과연 정부가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NGO라 그러거든요. NGO라는 게 이제 넌 거버먼트잖아요. 결국은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정부가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을 모두 다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정부의 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저는 아마 권력과 시민단체는 긴장관계가 좋습니다. 긴장관계가 되려면 조직과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뭐 약간 뭐 빈대 잡으려다가 추가 상관 태우는 격으로 이번 어떤 기회에 저는 아마 이 뭐 시민단체를 전부 뭐 회계 투명하게 해야 돼도 제도를 예. 고쳐서 스스로 공개하고 하고 그걸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 이 회계 투명성 문제하고 시민단체가 하는 역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대 목소리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안 됐고 일본과의 문제에서 어떤 식민 지배라든지 아니면 뭐 강제 동원이라든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계속 가져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저는 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당도 지금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사실 행정안전부라든가 예. 그다음에 국세청이라든가 여성가족부라든가 외교부 그 행정부 내에 지금 관련돼 있는 부처들이 다 사실은 자기 역할을 못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건 못 챙겼고 사실은 특권 사각지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권력과 시민단체가 유착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도덕성이나 회계 투명성이 담보될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이걸 계기로 해서 회계 투명성, 도덕성, 그다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